여자 둘이 토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선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나입니다. 오늘 좀 다른 음악으로 출발을 해봤습니다. 어떤 곡이죠? 이 곡은 매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래 두 개를 연결시킨 거죠. 앞에 연주한 곡은 김창완 아저씨랄까요? 김창완님의 안녕이라는 곡이었죠. 안녕 귀여운 내 친구야. 아주 귀여운. 근데 슬퍼. 맞아. 가사가 어떻게 되죠? 멀리 백고동이 울리면 내가 울어주렴 아무도 모르게 모두가 잠든 밤에 혼자서. 안녕 내 작은 사랑아 멀리 별들이 빛나면 내가 얘기하렴 아무도 모르게 울면서 멀리 멀리 갔다고. 이 음계는 아주 천진하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가사를 들어보면은 우선 백고동이 울리면 슬퍼. 그치. 근데 울면서 멀리 가고. 어떤 정황이 그려지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정서가 다가오죠. 그리고 거기서 이어간 곡은 애니메이션 겨울왕국 중에서 같이 눈사람 만들래. 같이 눈사람 만들래.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이 노래죠. 엘사가 모든 것을 얼려버리는 자신의 능력이 발현되는 바람에 스스로를 방에 감금하고 외부 출입을 하지 않을 때 그 사정을 모르는 안나가 언니 나랑 같이 놀자라고 방문을 두드리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곡은 최근에 영업을 종료한 서점, 한강 작가님이 운영하셨던 서점으로 알려지게 되었었죠. 양재동에 이어서 서촌으로 옮겨서 총 한 8년 정도 운영을 했던 참 소중한 공간인 책방 오늘이 7월 7일로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기 전에 일주일 동안 책방 오늘을 사랑했던 사람들을 초대해서 책방 오늘에서 알게 된 책, 사갔던 책의 한 문단씩을 돌아가면서 읽는 낭독회도 있었고 그런 매일의 작은 이벤트 중에 저희도 하루 가서 이 두 곡을 이어서 연주를 했죠. 저희 서사음에게는 책방 오늘이 굉장히 특별한 곳인 게 온라인으로만 활동하던 저희 서울 사이버 음악대, 사이버로만 존재했던 저희 팀을 처음으로 관객들 앞에서 연주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주신 장소가 바로 책방 오늘이었습니다. 양재동 시절에 저희의 데뷔 무대를 책방 오늘에서 가졌고 그때 바들바들 떨면서 모든 곡을 다 틀렸지만 너무 사람들 앞에서 연주하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이렇게 즐거운 일이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되면서 서사음이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 그 뒤에는 톡토로들 800명 앞에서까지 연주하는 큰 팀이 되었네요. 그렇게 우리를 오프라인 무대로 끌어내 주신 분이 바로, 그러니까 서사음의 프로듀서에 해당하는 분이 바로 한강 작가님이었다. 그래서 보은의 의미로 책방 오늘 가서 마지막 연주를 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허락을 해주셔서 무슨 곡을 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떠오른 음악이 바로 이 두 곡이었어요. 두 번째 나랑 눈사람 만들래가 떠오른 이유는 책방 오늘의 창가에 보면 아주 귀여운 눈사람 모양의 책사람이 있었어요. 책을 쌓아서 책등에 얼굴을 붙이고 모자를 씌워준 그런 형태였죠. 이름은 소복이였는데 그 책사람도 이제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게 안녕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랑 책사람 만들래 노래를 이어서 부른 거였죠. 그리고 그 곡 맨 마지막에 오케이 바이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건 선우 씨와 제가 집에서도 곧잘 저녁 먹으러 갈래? 아, 원고 써야 돼? 오케이 바이 이렇게 늘 부르곤 하던 곡이기도 했죠.
지금은 헤어지지만 또 언젠가 다른 곳에서 책방이 이어질 거라는 그런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음악을 연주하고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책방 오늘에 그날 조금 일찍 갔어요. 저녁에 행사가 있으니까 책방 영업은 조금 일찍 종료를 하고 나서 커튼을 내린 그 공간 속에 있었는데 한강 작가님도 우쿨렐레를 잠깐 배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우쿨렐레를 드렸더니 조금 이렇게 튕겨보시고는 소리가 너무 좋다며 감탄을 하시다가 하나 씨 우쿨렐레가 좀 특별한 악기인가요? 제가 이전에 한 10년 넘게 혼자 뚱땅거리던 우쿨렐레가 그 팔이 닿는 부분이 조금 갈라지기 시작해서 팔이 자꾸 쓸리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이제 떠날 때가 됐나 보다 해서 새로 악기를 사러 갔을 때 설명을 살짝 들었는데 제가 새롭게 산 거는 솔리드라고 해서 통판으로 만들어진 우쿨렐레라고 했어요. 쳐보니까 소리가 좋은 것 같아서 샀고 저도 잘은 모르는데 아마 한강 작가님도 잘은 모르셨을 거예요. 근데 이건 소리가 왜 더 좋을까? 그래서 튕겨보시다가 갑작스런 라이브. 노래를 들려주셨죠. 나직하게. 본인이 작사 작곡하신 코드 자체는 단순한 곡이에요 라고 하면서 정말 자그마하게 정말 나직하게 노래를 불러주셨는데 또 그 순간도 묘한 힘이 있지 않았어요? 저는 한강 작가님이랑 그 문학동네 북토크를 진행해 본 적도 있지만 작가님 말하는 그 톤이 정말 촛불 같은 집중력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목소리가 크고 언성을 높이면서 몸짓을 크게 하는 식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한강 작가님은 그 반대로 정말 조용하고 나직하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씀하시고 노래를 하기 때문에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그런 이상한 스타성이 맞아요. 눈을 뗄 수가 없어. 정말 그 조용한 카리스마라고 할까? 그런 게 있으시죠. 자, 저희가 다녀온 책방 오늘의 얘기로 오늘 이야기를 출발을 해봤습니다.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여둘톡 195화는 동네 책방 이야기입니다. 톡갈 한번 갈까요? 여, 둘, 톡토로 톡토로 톡!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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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 문을 닫은 책방 오늘 이야기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사실 한강 작가님이 계시기 때문에 책방 오늘이 의미를 갖는 건 아니고 어디나 동네 서점은 있잖아요. 근데 우리 곁에 항상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문을 닫는다고 하니까 너무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건 비단 책방 오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굉장히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우리 곁에 작은 서점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상황이 언제든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동네 책방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리고 우리 곁에 지금 존재하는 서점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톡토로가 보내주신 사연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호락토로님의 메일입니다. 좋은 걸 좋다고 말하면서 즐겁게 살고픈 바람을 담아서 지으신 이름이라고 하네요. 제가 소개하고 싶은 동네 서점은 저희 집에서 정확히 53km 떨어져 있지만 잠시만. 자, 53km. 동네로 쳐야 돼 말아야 돼. 미국 사시나요 혹시? 일단 출발부터 범상치가 않습니다. 동네 서점 자랑인데 53km 떨어져 있다니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53km나 떨어져 있지만 동네 서점보다 더 자주 들락거리는 저희 가족의 참새 방앗간인 구미 3일문고입니다. 고속도로로 편도 35에서 40분 정도 걸리는 곳임에도 저희 가족은 몇 년 전부터 한 달에 적게는 2번, 많게는 너댓 번 3일문고를 찾고 있습니다. 우선 3일문고는 작은 서점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규모가 제법 있답니다. 500평 규모의
500평이면 규모가 오. 조금 있는 게 아니라 진짜 큰데요. 경북 최대 서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제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는 우리 집에서 가까운 작은 동네 서점이라기에는 다 아니야. 그치, 시 가깝지도 경계를 않고. 넘어서 있는 그냥 타시 대형 서점인데 그러네. 하지만 굉장한 미덕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 마음속의 동네 서점인 거겠네요. 3.1문고는 단순히 책을 사고 파는 곳에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들과 상생하는 구미 문화의 거점 같아요. 어린이들, 중고등학생들이 서점을 견학할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도 하고 상주 작가님들의 다양한 글쓰기 프로그램, 시쓰기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도 하고 구미 산단 근로자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매거진을 발간하기도 했어요. 오, 대단하네요. 여러 작가님들을 모신 북토크며 팟캐스트까지 정말 다양한 행사를 기획 운영하고 있어서 구미에 사는 분들은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서점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정말이지 대구에 살고 있는 저희 부부는 3.1문고 가까이로 이사 오는 것까지 생각했을 정도입니다. 맹모 삼천지교 느낌. 와. 근데 53km를 한 달에 너댓 번을 갈 정도라면은 그러실 수도 있겠죠. 오. 재작년과 작년에는 동시쓰기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한 달에 한 번 일요일 아침에 저희 아이와 함께 시를 썼어요. 저도 아들도 파워티라 말랑말랑한 정서가 결여된 탓에 아름다운 시를 쓰진 못했지만 아이와 함께 마음을 글로 표현해본 경험은 오래오래 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3.1문고에서는 연말에 송년회 밤 행사를 하는데 저희 가족은 3년 연속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들만 가는 게 아니라 3.1문고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갈 수 있는 행사예요. 모두 모여 서로의 삶을 나누는 시간이 어찌나 따뜻한지 매해 참석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이곳에서 저희 가족이 보낸 시간이 늘어날수록 저희의 삶도 조금은 영그는 느낌이 들어요. 엄청나게 많은 책을 읽지 않아도 이 공간에 녹아있는 대표님의 애정과 이 공간을 찾는 많은 사람의 좋은 기운 덕분에 저희 가족도 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가 든다고 할까요? 선우하나 작가님 두 분을 3.1문고에서 뵐 수 있을 날을 기다려봅니다. 언니들의 여둘톡과 3.1문고가 저희 안정적인 삶을 지탱해주는 가장 큰 두 축이에요. 언제나 사랑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시면서 3.1문고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이미지도 첨부해 주셨습니다. 굉장한 팬이시네요. 완전히 홍보대사시네요. 저희는 3.1문고에 행사를 하러 가본 적은 없지만 구미 독서문화 축제에 북토크를 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행사 자체는 도서관에서 열렸지만 그 프로그램들을 구성하고 작가를 섭외하셨던 주체가 3.1문고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때 분위기 정말 좋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정말 서점 한 군데의 어떤 활약이 그 도시의 전체 인상을 결정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큰 서점이 하는 역할이 있고 또 우리는 악기 들고 가서 연주를 했던 구미의 책봄이라고 하는 또 조그만 서점이 있죠. 맞다. 그때 다녀왔던 기억이 정말 따뜻하게 남아있잖아요. 구미 서점의 고장이네요. 구미 특산물 서점? 우리가 한 군데를 다녀왔고 또 톡토로가 메일을 한 통 보내줘서 근데 나는 이거를 한편으로는 믿는 게 저도 전국 금종 투어를 다녔었잖아요. 금빛 종소리 북토크를 전국에 있는 작은 책방들에서 했는데 내가 책방에 가서 거기서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책 이야기를 나누고 질문과 대답을 하고 했던 그 시간이 있는 고장은 도시는 나한테 다르게 느껴져요. 그곳에 등불이 하나 밝혀져 있는 느낌?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우리가 책방원을 갔을 때도 거기에 모인 책방원을 사랑하던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낭독을 하고 서점과 작별하는 소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잖아요. 근데 그때 몇 명에게서 공통적으로 언급됐던 단어가 등대 이런 맞아. 단어였다. 근데 제가 그 주에 바로 다음 날이었구나.
금요일에 우리가 책방 오늘을 갔었고 토요일 날 부산 영도에 있는 서재이자 서점 또 작은 책방에 가서 북토크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서점 사장님이 등대라는 단어를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점에 가는 사람들도 서점이 등대라고 인식을 하고 서점을 만들어서 지키는 분도 스스로 서점을 등대라고 여긴다는 거. 이게 되게 재미있는 개념이란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상이 깜깜하고 어두운데 하나의 배처럼 밤바다를 간다는 생각이 은연중에 있기 때문에 뭔가 나를 비춰주는 좀 구심점이 되는 불빛이 필요하다. 근데 그걸 서점에서 많이들 찾고 또 서점으로서도 그런 역할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서로 공유하는 게 아닌가 신기하더라고요. 지금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책을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고 저희도 온라인 구매를 많이 하죠. 오늘 주문하면은 내일 아침에 우리 집 앞에 책이 배송되어 올 것을 알지만 여러 책들이 모여 있고 거기 가서 내가 미처 몰랐던 책을 발견할 가능성도 있는, 그리고 책방 사장님과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여러 책의 표지나 책 등을 훑어볼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이 있을 때 큰 안정감을 느낀다는 거죠. 각자의 책을 배송해서 독서는 기본적으로 홀로 하는 것이니까 어떤 책을 읽고 그 책의 세계를 내 속으로 받아들이더라도 우리는 그게 다 각자의 행위로 인식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확인할 수도 없죠. 물론 온라인상으로 여러 가지 책에 대한 소감이라든가를 나누기도 하지만 근데 동네에 실제로 책들이 모여있는 그런 책방이 있다는 거는 정말 다른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동네 서점은 먼저 공간이 한정적이죠. 아주 넓은 여러 층의 공간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작은 서점을 꾸린다는 것 자체가 선택과 집중이잖아요. 이 서점의 주인장이 어떤 책을 자기 공간에서 소개하고 싶은가. 이 한계로부터 창조성이 출발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서점의 색깔도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아주 작은 공간에 아주 뾰족한 큐레이션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많은 동네 서점들이 손글씨 메모로 자기가 추천하는 책들에 대해서 설명을 써서 붙여주기도 하고, 그런 설명이 없을지라도 어떤 서가에 골라놓은 책들을 볼 때 아, 이 서점을 꾸려가는 사람이 이런 취향과 이런 세계를 갖고 있구나. 그것과 교류하는 어떤 관계가 생겨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책을 주문할 때 절대로 벌어지지 않는. 선우 씨가 그때 1박 하지도 않고 당일로 부산에 가서 북토크를 하고 바로 그날 밤에 돌아왔잖아요. 근데 그 전에 메일을 주고받고 제가 가겠습니다 할 때까지만 해도 몰랐던 게 가서 서점 사장님의 얼굴을 마주하고서야 나 이분 어디서 봤더라? 아니, 그리고 얼굴 이전에 목소리가 너무 모를 수 없는 목소리인 거야. 왜 이렇게 익숙하지 했더니 톡토로 여러분들, 우리 4월에 있었던 독도로 투게더 파주에서의 독도로독 행사 때 영상을 저희가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렸잖아요. 아마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한 분이 계실 거예요. 맞아요. 오늘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 소개해 주세요 했을 때 일어나서 스튜디오 토림의 티머그 샀다고 막 자랑하셨던 분, 그리고 맥파이 앤 타이거의 차를 여기다 우려 먹어야 된다. 엄청나게 격앙된 목소리로 막 진짜 한강 작가님과의 저 거의 반대편에 있는 그런 페르소나로 너무나 힘차게 발표를 하시던 그분, 영도 톡토로님이 바로 서재이자 서점의 대표 진혜은 사장님이시더라고요. 그 독도로독 녹화 영상을 편집 피드백을 드리고 다시 확인하고 그러면서 얼굴을 여러 번 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영상에 나와 있는 분들은 보면은 이분 아는데 하고 알아채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녹음 시작하기 직전에 아트나인에 가가지고 가능주의자 영화를 톡토로 시사회를 가졌죠, 오늘. 톡토로들과 함께 보고 왔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또 그 영상에 나온 분을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또 인사를 나눴는데 엄청 반가웠겠네. 너무 반가웠어요.
근데 선우 씨는 부산까지 그 인원도 20명 정도였던가요? 20명 인원의 북토크를 하러 갔는데 그 사장님을 얼굴을 보는 순간 나 이분 아는데 했을 때 참 반가웠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사랑한다고 말할 용기 책으로 북토크를 하러 간 거였는데 이 책이 지금 절판 상태예요. 책이 나온 지도 이제 오래되기도 했고 좀 다듬어서 개정판을 낼 생각으로 현재는 절판을 시켜놨는데 절판된 책의 북토크를 굳이 한다는 것은 조금 효율이 떨어지는 일이기는 하잖아요. 얼마 전에 나온 책이 아닌데 그리고 새로운 독자들과 만나기가 힘든데 근데 여기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게 이 서점 대표님의 메일이었어요. 메일이 진짜 제 마음을 움직이더라고요. 선우 씨가 근데 분명히 마음이 움직였는데 이게 내가 맞나 싶었는지 저한테도 그 메일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저도 막 이건 가야만 해. 맞아요. 확신을 실어줬죠. 근데 그게 바로 어떤 작은 서점이 해내는 매직인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공식적인 단체에서 뭐 100명, 200명 규모의 북토크를 와달라라고 할 때와 또 다르게 자신이 이 책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리고 그 서점에서 얼마나 독자들에게 많이 권하면서 팔아왔는지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 영도의 서재이자 서점에서 시타르타 다음으로 많이 판 책이 사랑한다고 말할 용기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제 본인도 일하는 여성으로서 이 책에서 정말 많은 참고와 영감을 얻었고 그런 관점에서 독자들에게 서점 손님들에게 많이 권해왔는데 절판이 웬 말이냐. 자기가 추가 주문을 하려고 그랬던 절판이 됐더라. 일단 그 사태에 대해서 약간 혼란을 표하시는 메일이었어요. 이렇게 절판 계속 되는 게 맞느냐. 이 책은 계속 나와야 되는 책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시니까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 또 고맙게 와주신 톡토로들과 독자들과 얘기를 하면서 느낀 게 하나 씨도 강연 참 많이 다니지만 몇백 명 앞에서 얘기를 해도 되게 공허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수백 명과 좋은 시간을 강연을 통해서 보낼 때도 있지만 근데 동네 서점에서 작가가 독자들과 만난다는 것은 서로의 무릎이 평등해요. 아, 맞아요. 무릎 높이가 같아요. 눈높이도 같아요. 어떤 무대 위에 내가 올라가고 사람들이 나를 한 방향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나란하게 앉아서 같은 높이에서 이야기를 하는 자리? 맞아요. 그게 작가에게는 또 소수를 대상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정말 깊게 그리고 동등하게 내 책을 놓고 독자들과 만나는 경험이어서 정말 시간을 들이고 그렇게 찾아가서 얘기를 나누고 오는 보람과 의미를 다른 식으로 더 깊게 전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네. 제가 전국 금종 투어를 하고 나서 책이 정말 안 읽히는 시대라고들 이야기하지만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작은 서점들에서 방금 선우 씨가 얘기한 것처럼 같은 무릎 높이로 같은 눈높이로 저마다의 작은 그런 등대 속 같은 곳에서 이야기를 나눴던 경험이 저한테 지도처럼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글을 쓴 보람과 앞으로 글을 쓸 동력을 참 많이 얻었거든요. 동력을 그렇게 많이 얻었는데 왜 글을 안 쓰고 있냐고 물으신다면 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저 책감만 느낄 따름이지만 다 사라지지 않아요. 어딘가 안에 있다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영도토로님처럼 지금 책이 절판 상황이고 멀리 떨어진 서울에 있는 작가한테 20명 북토크를 위해서 영도까지 와달라라고 하는 메일을 쓰셨는데 거기에 마음이 움직여서 하루를 빼서 지금 선우 씨 너무 바쁜 와중에 다녀왔잖아요. 이게 되뇌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 나대고 볼 일인 것 같습니다. 영도톡토로님이 또 메일을 보내주셔서 조금 소개를 해볼게요. 동네 서점이 곁에서 작가님이 쓴 책을 독자님들과 연결하는 장인 것이 서점의 존재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읽는다는 건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는다는 결심이고 쉽지 않은 결심이지만 그 결심이 세상을 조금은 더 나은 방향으로 연결하고 연대한다고 믿어요. 저도 책을 읽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제가 속한 이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시작했거든요. 정말 조용한 동네, 젊은이가 줄어드는 영도 골목에 있다 보면 저의 미래, 괄호 열고 경제적 미래를 걱정하시는 어르신분들 또는 하고 싶은 일을 돈 걱정 없이 할 거라 넘겨짚으시는 어르신분들을 마주하기도 해요. 그럴 때 단호하게 답하며 대화를 이어가지 않았는데 최근에 여둘톡의 세대 차이 에피소드를 들으며 그저 사람으로 다른 세대, 다른 성별을 조금 너그러이 바라볼까 싶기도 합니다. 쉽진 않겠지만요. 서점에서 소개하는 책, 그 책을 읽는 독자, 책을 쓴 작가님, 그 3자의 관계 속에 오가는 따뜻한 대화와 기운이 우리 주변까지 전해지길 바라며 영도에서 기운 보냅니다. 파워, 파워! 이상입니다. 선우 씨도 영도에 내가 아는 작은 동네 서점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영도 전체가 조금 다르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럼요. 불을 하나 켜놓은 것처럼 더 특별해지죠. 근데 동네 책방을 운영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계속 새롭게 나오는 책을 체크해야 되고 주문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책을 읽는 절대적인 독서 인구의 양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책방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벌이면서 홍보 활동도 계속해야 되죠. 그게 혼자서 다 하기에는 참 힘든 일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책을 사기 쉬워졌기 때문에 서점에서는 그냥 책을 구경만 하고 나중에 주문해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제 저는 관광지에 있는 작은 서점 내지는 내가 어디 놀러 갔다가 예뻐서 들어간 서점 같은 데서는 꼭 그래도 책을 한 권 사서 나오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경제적으로 뭐 포인트 쌓고 몇 % 할인되고 이런 거를 따지지 말고 우리가 추천비라는 것을 좀 거마비처럼 그 서점에서 추천받은 책이잖아. 그런 거를 쓴다고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그 서점이 유지되려면.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어디 서점에 가면은 책을 사서 나오려고 하곤 했었는데 또 다른 의견으로는 어떤 상점에는 들어갔다가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없어서 내가 뭐 액세서리 가게든 뭐 옷가게든 소품 가게든 이럴 때는 나올 수 있는데 동네 책방에서는 꼭 책을 사가지고 와야 된다 고들 너무 얘기를 하면 들어가기도 느껴지나? 부담스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그런 책임감을 가질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마음에 드는 책이 있다면은 여기서 이왕이면 사서 가면 그 서점과 책이 또 기억이 결합되게 되잖아요. 아, 나 이거 어디 여행 갔다가 산 책이지 또는 어느 동네에서 산 책이지 이런 게 계속 볼 때마다 생각이 나죠. 맞아요. 그거는 꽤 기분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금종 전국 투어를 다닐 때 다 규모가 작은 서점들인데 북토크를 하려면은 의자도 이리저리 옮겨야 되고 나중에 사인을 하려면은 앞에 있는 의자들 치우고 사람들 줄 설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배려를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꼭 보면 직원은 이 동네 서점 규모에 없을 것 같은데 열심히 의자를 나르고 도와주고 계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막 포스트잇으로 성함 어떻게 되세요? 막 붙여주고 안내하고 이런 분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쭤보면은 다 단골 한 분이에요. 아, 알바생이 아니라 네. 단골 손님인데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진주의 보틀북스에 갔을 때 들었던 이야기였는데 이분은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여자분이었어요. 근데 자기는 집보다 여기 보틀북스에 더 오래 있어요 라는 거예요. 이분은 단골이고 여기 와서 커피도 마시고 책도 읽고 뭐 일 있으면 도와도 주고 수다도 떨고 하면서 그냥 거기를 사랑방처럼 많은 책들을 거기서 구매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동네 서점이라는 것이 건강하게
우리에게 존재할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가 그런 식인 것 같아요. 내가 가까이에 가서 좀 시간도 보내고 사람도 만나고 책도 보고 이러는 나의 외부 서재처럼 활용하는 거. 그러면서 거기서 뭐 프로그램 있을 때 가서 듣기도 하고 사장님과도 좀 친해지고 이러는 게 우리가 어떤 다른 소비적인 공간에 정기적으로 가는 것과는 다르게 좀 정신적인 맑음을 유지시켜 주는 것 같아요. 대신에 그 공간을 유지하고 있는 책방 사장님께 도움이 되고 그 공간이 계속 유지되도록 책을 많이 사주시면 좋겠죠. 메일을 하나 더 읽어볼게요. 체리토로님의 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들. 저는 대전에 살고 있는 체리토로입니다. 제가 소개하고 싶은 동네 서점은 버찌 책방입니다. 서점에 여둘톡 애청자들이 워낙 많아서 제가 버찌라는 이름을 낼름 사용하기는 좀 못해서 체리토로라고 명칭을 살짝 바꿔봤습니다. 우리 동네 서점 이야기라니 이건 못 참지. 동네 서점 잘 만나서 삶의 방향이 달라진 사람. 우와. 바로 나야 나. 저에게 버찌 책방은 사막의 오아시스, 숨이 잘 안 쉬어질 때 필요한 산소 호흡기, 무지를 직면하고 납작 엎드려 겸손하게 해주는 헉헉. 이 세상 모든 좋은 말을 다 갖다 붙여도 부족한 곳입니다. 매주 내돈내산으로 온갖 책들을 바리바리 사들고 와도 고맙습니다. 소리가 절로 나오는 그런 곳이죠. 교사인 저는 버찌 책방을 알기 전에는 좋아하는 작가의 책을 주로 읽었어요. 시는 수능 기출, 빈출 작가의 시를 문제집에서나 겨우 봤고 문학보다는 수업에 활용하기 위한 사회과학 서적을 주로 읽었죠. 그러다 버찌 책방에서 처음으로 이주혜 작가님을 알게 되고 그분의 책 계절은 짧고 기억은 영영을 읽으며 몇 번이나 논시후를 적셨습니다. 작가님이 책방에 오신다는 말씀에 처음으로 북토크를 신청했고 몇 번이나 눈물이 날 것 같은 마음을 꾹 누르며 작가님 말씀을 메모했어요. 글을 쓰는 여성은 생존자라고, 우리는 찢기지 않으려고 글을 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작가님. 독서 모임을 통해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안전한 공간, 안전한 눈물, 짧은 시간이어도 그것이 나의 기억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처음 만난 에리님과 독서 모임을 시작했고 저희 모임은 신영철 깊이 읽기에 함께하게 되면서 그야말로 느낌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책 한 권을 읽고 나누는데 회원들이 각자 꼬리물기로 들고 오는 책이 보통 한 명당 4-5권씩 됩니다. 한 번 모임에 새롭게 알게 되는 작가와 관련 책들이 최소 10권인 그런 모임. 초반에는 저만 너무 무식한 것 같고 다른 분들의 수준에 못 미치는 것 같아 위축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책을 읽으면서 각자 다른 삶의 궤적 안에서 더 크게 나를 건드리는 무언가가 있고 그걸로 이어지는 독서는 가치의 높고 낮음 따위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친목 모임이 아니라 치열하게 읽고 고민하고 나누는 모임이라서 1년 넘게 아름다운 만남을 계속하고 있답니다. 버찌 책방 사장님의 북큐레이션과 책방에서 만난 사람들 덕분에 제 삶이 더 풍성해졌습니다. 작가님들을 직접 뵙고 그분들의 삶과 책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경험도 바쁜 일상 속에서 책 읽기를 이어가게 하는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독서 모임을 영 못마땅히 하던 남편도 6시 30분 독서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주말 새벽 6시에 일어나 준비하는 저를 보며 책 읽으려고 그 새벽에 나간다고? 이렇게 어이없어 하며 이젠 그냥 다녀오라고 합니다. 함께 책 읽는 남편과 산다면 더 좋겠지만 뭐 어쩔 수 없죠. 이 좋은 걸 모르는 내 녀석은 유튜브나 보렴. 갑자기 김하나 작가님의 금빛 종소리 카프카 편에 나오는 문장으로 사연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무엇이 무엇으로 변화하는가? 죽음과 삶은 어떻게 이어지는가? 밤과 낮은 어떻게 싸우는가? 인간은 무엇이고 무엇이 아닌가? 문학의 질문들은 그렇게 밤하늘의 별자리처럼 끝없이 이어진다.
우리가 읽는 문장들은 우리의 걸음걸음이다. 대전은 성심당 빵만 있는 게 아니라 버찌책 빵도 있답니다. 와, 사랑이 정말 느껴지는 메일이네요. 우리도 같이 버찌 책방 갔었잖아요. 맞아요.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 대전 유성구에 있는 그냥 이 공간이 너무 사랑받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그런 곳이었죠. 그때 북토크 분위기도 너무너무 좋았고 여기서 또 정말 다양한 모임들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 새벽 책 읽기 모임도 있고. 정말로 새벽 6시 반에 책을 모여서 읽는 거예요? 네. 대단하다. 그리고 책이 말씀하셨듯 사람을 타고 오기도 하고 꼬리에 꼬리를 물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공간이 하나 있다면은 책 읽기를 숙제처럼 여기는 게 아니라 책이 정말로 생활에 같이 맞물려 돌아가게 되죠. 습관적으로 유튜브를 보는 것만큼이나 습관적으로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도 해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와닿았던 부분이 친목 모임이 아니라 진지하게 책을 읽는 모임이기 때문에 길게 잘 유지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또 뭐랄까 좀 형식적인 무언가가 필요한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책방 오늘에서도 책 얘기를 하면서 느꼈는데 굉장히 신기했던 경험이 책의 한 문단을 읽고 우리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전혀 그전에 관계가 없었던 사람들이 만났는데도 책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개인사나 어떤 내면의 심각한 위기, 깊은 고민 이런 얘기를 더 쉽게 꺼내놓을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내가 인간관계 자체를 위해서 만나는 친구들과는 어찌 보면 더 하기 힘든 얘기인데 그쵸. 짧은 만남이고 깊이 알지 못하는 사이지만 내 속에 있던 어떤 문제를 꺼내놓을 수 있다라는 게 책을 통해서 교류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책을 경유해서 가능한 굉장히 멀리 가닿을 수 있는 그런 대화를 나누게 된다는 게 신비로웠습니다. 그리고 책의 한 문단을 읽는다는 게 여러모로 좋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번 독도로 독도 오늘 읽은 책의 한 문단을 얘기하면서 서로 돌아가면서 얘기 나눠보는 걸로 하자 싶어요.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책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어떤 구체적인 문단을 읽는 것, 요 형식을 또 저희도 한번 차용을 해볼까 합니다. 버찌 책방 얘기가 나왔는데 조예은 대표님이 쓰신 아주 재미있는 책이 있어요. 버찌 책방은 다 계획이 있지 라는 책이에요. 이전에도 여둘톡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죠. 근데 이 책 너무 재밌지만 읽고 나면은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시려면 건강 조심하셔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이야기 장수님과 함께 제가 그 건강을 걱정하고 있는 두 분. 체리토로님 같은 단골 손님들이 많이 도와주실 것 같아요. 동네 서점 자랑을 부탁드렸더니 참 메일이 많이 왔는데 글을 읽고 쓰시는 걸 즐기는 분들이 보내주시다 보니까 메일이 너무 길어서 다 소개드리면 좋겠지만 몇 개밖에 소개를 못 드리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다 잘 읽었고요. 이번에는 버터토로님의 서점 자랑을 읽어볼게요. 해외에서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언니들이 안 계셨다면 한국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기분을 느끼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우리 동네 서점 자랑 메일을 받으신다길래 헐레벌떡 메일 드립니다. 제가 자랑하고 싶은 서점은 낙성대역 4번 출구 쪽에 있었던 중고 책방인 흑서점인데요. 과거형으로 쓴 이유는 건물이 재건축에 들어가면서 흑서점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유유. 혹시나 흑서점 근방에 살았거나 흑서점을 아는 톡토로들이 메일을 듣고 흑서점을 추억할 수 있기를, 앞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바라며 메일을 보내봅니다. 특히 저처럼 학교를 졸업한 톡토로들은 흑서점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모를 것 같거든요. 그 학교 학생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서점인가 봐요. 그런가 봐요. 리을 기억 받침의 흑서점입니다. 흑서점은 흔히 생각하는 느조 책방은 아니었어요. 서점 안에는 그야말로 책이 발에 차일 정도로 많은 책들이 있었는데요.
공간이 모자라서 통로 구석구석까지 책들이 가로로 쌓여서 석회동굴 마냥 기둥을 이룬 점이 흑서점의 매력입니다. 가게 바깥에도 책이며 DVD며 판매하는 가판대가 있어서 늘 중절모를 쓰신 어르신들이나 학생들이 지나가다가 발길을 붙들려 있었죠. 저도 9년 전 새내기 시절에 그렇게 흑서점을 알게 됐고요. 제 생각에 흑서점의 롱런 비결은 바로 사장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흑서점 사장님께서는 게임의 NPC처럼 항상 이 셋 중 무언가를 하고 계셨는데 1. 목장갑을 끼고 분주하게 책 정리하기 2. 손님들과 담소 나누기 3. 카운터 뒤 휴식 공간에서 쉬기 괄호 열고 제가 어렸을 때는 슈퍼나 가게 뒤편에 장판이 깔린 미니 거실이 흔했는데 말이죠.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요즘은 없어져가는 정겨운 문화인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휴게 공간인 거죠. 뒷방 같은 거? 사장님은 캐릭터도 캐릭터시지만 요즘 같은 개인주의, 멸종위기 사랑의 시대에 찾기 힘든 분이셨거든요. 흑서점 가게 외벽 기둥에는 A4 용지에 길을 물어보고 싶거나 핸드폰 충전이 필요하거나 보고 싶은 책이 있다면 얼마든지 들어오라고 써붙여져 있었어요. 라면서 사진을 첨부해 주셨는데 이 사진 너무 재밌지 않나요? 진짜 좀 시대착오적으로 따뜻한 그런 곳입니다. 뭐가 붙어 있냐면 구경, 조사, 메모 자유롭게 해가도 됩니다. 길 물어보는 집, 예식장 찾으세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흑주인. 휴대폰 배터리가 떨어졌어요? 들어와서 충전해 가세요. 충전기 있습니다. 정말 요새는 어떤 목적과 용도 밖에 무엇으로 사람을 귀찮게 하지 말아라. 이런 게 서로 암묵적으로 깔려 있는데 이렇게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곳이었다니 사라졌다는 게 참 서운하네요. 무슨 사절 이렇게 붙여놓은 게 많지. 문의사절. 조사 메모 얼마든지 들어와서 해가라. 참 남다르시네요. 메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책의 석회동굴. 그 혼돈의 카오스에서 책을 찾을 수 있는 분은 사장님밖에 없었어요. 책 위치를 도대체 어떻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필요한 책을 말씀드리면 여전히 목장갑을 낀 손으로 귀신같이 찾아주시고는 하셨죠. 사장님 마음속에만 뭔가 그 서점의 책 배치에 대한 그 도서관처럼 듀이 10진 분류표가 있으셨을 것 같아. 선우 씨랑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저도 맞아요. 저희 서재에서 책을 찾는 거 저 담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우 씨는 나는 정리를 하지 않는 대신 카오스 속에서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거 있잖아요. 아니야? 이런 식으로. 결과는 똑같은 거 아닌가라며. 헌책방을 해야 되나? 전공 서적이 필요해서 서울대 입구역 알라딘에 가거나 에브리타임의 중고장터를 뒤지는 건 하수. 흑서점에 가서 1,000원, 2,000원을 주고 사는 건 고수였어요. 사장님은 모든 책을 정말 싸게 파셨어요. 주머니 사정이 뻔한 대학생들한테 그래서 더 고마운 가게였어요. 옆에 장 블랑제리에서 빵을 사고 흑서점에서 책을 사서 집에 돌아가는 것. 그게 제 문화생활이었어요. 근데 지금 메일을 읽다가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옆에 있는 이 빵 봉지를 봤더니 장 블랑제리라고 하나 씨가 오늘 가능주의자 시사회에 갔다가 톡토로 분한테 선물 받아서 단팥빵을 가져와가지고 저희가 나눠 먹었잖아요. 녹음 전에. 너무 맛있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빵이 낙성대 입구역의 장 블랑제리의 빵이었습니다. 신기한 우연이네요. 토속적인 간판에서 고운 디자인으로 간판도 바꿔단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저도 졸업을 해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고 더 이상 흑서점도 없다는 게 기분이 이상하네요. 비록 서점은 사라졌지만 또 그만큼 젊은 사장님들께서 하시는 새로운 서점이 많이 생겨나고 있으니까요. 사장님들께서 서점은 책을 파는 곳이고 책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힘이 있다는 걸 흑서점 사장님께서 그러셨듯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버터토로 올림 하시면서 예전에 찍어두었던 카카오맵 리뷰도 몇 개 첨부합니다 하면서 보내주셨는데요. 그 리뷰 중에 하나 읽어볼게요.
전부 다 별이 5개고요. 너무 좋아요. 낙성대 문화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헌책방 한번 들어가면 너무 재미나고 사고 싶은 책이 많아요. 꼭 서너 권씩은 구매해서 나오게 되네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중고 책방 중에 이렇게 손님 많고 활력 있는 곳도 드물 겁니다. 그러니 해외에서 흑서점이 사라졌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버터토로님이 얼마나 헛헛하셨을지. 그러게요. 지금은 사라져서 아쉽지만 흑서점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이곳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정말 소중한 공간이었을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을 키워냈을 것 같네요. 동네 서점에 대해서 실제로 서점을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서점 주위로 또 서점 안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생겨나는지에 대해서 아까 버찌 책방은 다 계획이 있지도 추천을 드렸지만 또 한 권 추천을 드리자면은 저희 동네에 있는 아주 작고 알찬 서점이죠. 로우북스의 배인영 대표님이 쓰신 동네 책방의 기쁨과 슬픔. 이 책도 망원과 합정 사이에 있는 작은 서점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아주 생생하게 느끼실 수 있는 책이니까 추천을 드려봅니다. 책방을 운영하는 톡토로 분의 메일을 하나 읽어볼게요. 선우하나 작가님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산 수암봉 아래에서 수암산책이라는 작은 책방을 운영하는 송토로입니다. 여둘톡과 함께 웃고 울고 응원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어느새 제 일상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책방지기로서 작가님들이 추천해 주시는 책은 지침처럼 책방에 들여놓고 있는 톡토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독도로독은 사랑입니다. 흐흐. 수암산책은 안산 중심부에서 조금 떨어진 안산동이라는 구도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찾아오기 쉬운 곳은 아니지만 수암봉 아래에 있어 계절의 변화를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동네입니다. 수암산책이라는 이름은 수암봉 아래에 있다는 장점을 살려 산도 타고 책도 읽자는 마음으로 지었습니다. 실제로 함께 수암봉에 올라 아이스크림도 하나씩 먹고 소나무 쉼터라는 곳에 자리 잡고 앉아 책을 읽는 산책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듣기만 해도 좋다. 시원하다 벌써. 산도 타고 책도 읽는 산책과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저희는 산책러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직은 몇 명 되지 않지만 언젠가는 더 많은 산책러들이 생기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함께 산에 올라 책을 읽었는데 새소리와 바람소리를 들으며 읽으니 평소보다 더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각자 마음에 남은 문장을 나누는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지난 여둘톡 에피소드에 나왔던 어쩔 식구기, 검은 등 뻐꾸기 새소리도 들을 수 있어서 함께 간 톡토로 분과 반갑게 웃었던 기억도 납니다. 최근에는 문화누리 지원금으로 한 권씩 책을 사가시는 동네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십니다. 어느 날 제가 책을 사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오히려 책방을 여기 열어줘서 내가 더 고맙지요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참 뭉클했습니다. 사실 책이 좋아서 시작했지만 책만 팔아 책방을 운영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매일 실감하고 있었거든요. 책방은 누구도 외롭게 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는데 정작 책방에 홀로 오래 있으면 자주 외로운 마음이 들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의 한마디가 참 큰 힘이 되었습니다. 책이 좋고 책이 이어주는 사람들이 좋아서 어떻게든 계속 해보려고 버티고 있었는데 계속해도 괜찮다는 응원을 받은 기분이었달까요? 이렇게 멋진 동네 할아버지가 계신 수암산책 어떤가요? 자랑할 만하지 않나요? 또 수암산책에서는 오신 손님들의 뒷모습을 찍어 공유하고 있어요. 책을 고르려고 이리저리 몸을 구부리고 책장 앞에 한참 머무는 그 뒷모습들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책방에 손님이 찾아온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구나. 요즘처럼 클릭 한 번이면 책이 집 앞까지 오는 시대에 굳이 동네 책방까지 찾아와 책을 골라주시는 모든 분들이 너무 멋지고 그저 감사하더라고요.
최근 하고 책방 지기님이 쓰신 선을 넘는 북클럽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책에서 독서 모임을 작은 혁명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무척 공감이 갔습니다. 작가님들이 책을 쓰고 팟캐스트를 열고 독도로독 모임을 이어가는 이 모든 과정 역시 서로에게 작은 혁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 작은 혁명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수암산책에서 꾸준히 책과 사람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산 수암봉 아래 작은 책방 수암산책의 송토로 드림. 산책 모임 영상도 같이 첨부를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 송토로님이 책방에 오신 손님들이 책을 고르려고 이리저리 몸을 기울이고 책장 앞에서 한참 머무는 모습을 보시잖아요. 책방 오늘도 그 마지막 마무리하는 그 일주일의 기간 동안 작은 전시회를 했는데 책방 속에서 사람들의 다양한 그런 모습을 크로키처럼 빨리 그린 작은 그림들을 벽면에다가 가득 붙여두었어요. 맞아요. 책방 오늘의 로고를 디자인하기도 하셨던 김중일 작가님의 그림이었죠. 한강 서점 사장님께서 이걸 이렇게 벽면에 가득 붙여놓고 보니까 아, 저런 시간들이, 저런 모습들이 우리 책방에 깃들어 있었구나. 그걸 알게 된다라고 하셨는데 송토로님도 또 전국에 있는 동네 책방을 운영하시는 수많은 사장님들도 그런 모습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운영하고 계시는 거겠죠. 책방 오늘의 마무리에 대해서 한강 작가님이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거기에서 어찌 보면 지금 책방문을 닫는 게 놀라운 일이 아니라 지난 8년 동안 운영을 해왔다는 게 기적 같은 일이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데 송토로님이 또 책방을 이어가는 걸 작은 혁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동네 서점을 아끼고 거기에 불을 밝히는 마음으로 드나들고 거기서 책을 만나고 책을 통해 사람을 만나고 사회에서 관계 맺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람과 사람이 연결된다는 것이 기적일 수 있고 작은 혁명일 수 있다는 것을 톡토로들이 다양하게 각자 있는 동네에서 많이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날 좀 웃겼던 게 한강 작가님이 노벨 문학상을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죠. 근데 그날 아무도 그걸 직접적으로 아무도 언급을 안 하는 거야. 우회적으로 그때 큰 상을 받으셔서 그때 큰 일이 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들 볼드모트처럼 말을 안 하고 있었어. 아, 너무 부담스러워 하실까 봐 그런 건가? 댓글 소개 시간입니다. 사연과 광고 문의는 W2Talking, W 숫자 2, TALKING,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에게 오는 사연 중에 스스로를 20대라고 밝힌 톡토로들의 사연을 읽어보면은 물론 고민 토로도 있고 아 이런 시기를 겪고 있구나. 아 그래 나도 옛날 기억이 난다. 이럴 때도 있지만 아 요즘 20대들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거는 기성세대들이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느낄 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는 20대 톡토로들의 사연을 받아서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20대 톡토로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는 여러 고민이나 내 주변의 20대들은 이런 식으로들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거나 저희도 저희보다 훨씬 어린 띠동갑 친구들이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친구들도 곧 40인 거예요. 맞아요. 대부분 이제 30대 한 중반? 그러다 보니까 20대 톡토로들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좀 대화를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7월 18일 토요일까지 여둘톡 메일로 보내주시면 다양한 이야기들 소개도 하고 저희 생각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어른들, 기성세대에 대해서 의아한 부분이라든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든가 그럼 우리가 대변해 주는 거야? 항변해야지.
회사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상사, 뭐 대표님 이런 어른들에 대해서 물어봐 주셔도 좋고요. 저희가 항변하지 않을게요. 저희도 그 사연을 듣고 얘기 나눌 거리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양한 메일 기다리겠습니다. 지난번이 남양 특집이었잖아요. 네, 194화 남양 서늘함을 들이다. 근데 모든 플랫폼에서 방송을 듣다가 소리가 멈추거나 뭐 끼릭끼릭 소리가 나거나 그런 이상현상이 있었다는 증언들이 계속 나왔어요. 아니, 우리 편집 엔지니어인 김씨 존스 하나 씨가 일부러 그런 현상을 집어넣은 거 아닌가요? 서늘하라고? 저는 전혀 넣지 않았고 띠용. 그리고 그런 댓글을 다신 분들이 일부러 그러셨나 싶어서 앞으로 돌아가서 들으면 멀쩡하게 들린다는 거야. 뭐야, 더 무서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기술적으로 어떤 인위적인 소리도 넣지 않았다는 것을 톡토로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이를테면 이 댓글을 읽어볼게요. 네. 싸미토로님께서 재생하자마자 박수 소리가 들려서 공연장 배경으로 남양 사연 바로 시작하는 줄 알고 긴장했네요. 옥선 작가님의 빛나는 스타성. 사연들의 오소소 소름이 돋다가도 저보다 더 무서워하시는 두 작가님의 반응과 무서운 사연과 대비되는 어쩔 씩구기 소리에 웃음이 푸스스 나왔습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 에피소드 들을 때 갑자기 이어폰이 오류가 나면서 작가님의 말이 이상한 메아리처럼 끊기고 반복되어 재생되었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귀신은 자기 얘기할 때 찾아온다던데 귀신의 장난이었을까요? 으스스스스. 근데 거기에 댓글로 자치나 톡토로님께서 헉! 저도 갑자기 이어폰이 삐삐빅 해서 놀라서 뺐어요. 그 다음에 서우봉 톡토로님께서 저는 에피소드 거의 끝부분에 가서 선우 작가님 목소리가 2배속 된 것처럼 빨리 들리다가 다시 원래 속도대로 돌아와서 오류 나기 전 오디오부터 다시 재생돼서 제 핸드폰에 뭔가 오류가 났나 했는데 조작 중에 그런 것도 아니고 이어폰 끼고 설거지 중이었어요. 뭐죠? 진짜 뭐지? 은혜제인장님께서도 잘 듣고 있다가 선우 언니 목소리가 갑자기 멈추거나 작아지는 일이 생겨서 깜짝 놀랐어요. 다시 들으니 잘 나오네요. 이런 사소한 오류는 왜 하필 이 에피소드 들을 때 일어나는 건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팟빵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아예 서버를 다른 거를 쓰는 스포티파이에도 점심토론님이 이런 댓글을 다셨어요. 여느 때처럼 출퇴근 시간에 운전하며 들었는데요. 이번 회차에서 삐리리리릭 치지지지직 하는 효과음이 2번. 귀신 들린 AI 사연, 독수리가 채간 아기 사연에서 각각 들려서 하나 작가님 톡토로들 더 서늘하라고 재밌게 편집하셨나 보다. 크크 웃었거든요. 편집 센스 있으시다고 댓글 달려고 소리가 났던 부분들을 다시 찾고 있는데 도저히 못 찾겠네요. 효과음 아니었나요? 제가 못 찾는 거죠? 라고 하셨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이 에피소드에만 벌어지지? 뭔가 무서워지니까 더 깊이 생각하지 말도록 합시다. 무서운 거 잘 못 들어서 스킵한다는 분들도 많으셨는데요. 하지만 반면 또 무서운 이야기 좋아하시는 톡토로들은 완전 신나게 즐겨주신 것 같습니다. 책봄토로님께서 한 번에 들으려니 무서워서 5일에 걸쳐 야금야금 서늘한 기운 데워가며 들었어요. 아무리 무서워도 한 회도 거릴 수 없지라는 마음으로 크크크. 아직 안 들으신 분들 20도까지는 들을만 합니다 하셨네요. 파워냉방 제외하면 다 그렇게 무섭진 않았다라는 말씀이시죠. 무섭긴 무서운데 정말 재밌었죠, 톡토로들. 리피 조이님께서는 별로 안 무섭네 하며 듣다가 마지막쯤 이불 밖으로 나와 있던 발을 슬그머니 이불 안으로 오므림. 누가 맨발을 덥석 손으로 잡을 것 같았어요 하셨어요. 프로 월급러님께서는 저는 원래 여둘톡 밤에 틀어놓고 들으면서 잤는데요. 이번 화는 궁금해도 아꼈다가 지금 출근길 10,000원 지하철 아닙니다. 가장 안 무서운 곳에서 듣고 있어요. 하셨네요. 현명하신 분이시네요. 네. 소소한 썬님의 댓글입니다. 이번 화 듣다가 생각나서 댓글 남깁니다. 몇 년 전에 제 강아지가 저와 17년을 살고 제 곁을 떠났는데 3일이 지난 후에 꿈에서 어떤 여성이 쪼그리고 앉아있는 저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몇 번 하더라고요. 제 강아지가 암컷이었는데 그 꿈속의 여성이
내 강아지였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승사자 이야기 듣다가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던 날이 생각나서 추가로 적습니다. 저희 언니는 그 시간에 숨을 쉬기 어려웠고 저는 그날 아침에 갑자기 학교 가는 것이 너무 싫어서 엄마한테 학교 안 가면 안 되냐고 물어봤어요. 제 동생은 그날 새벽에 꿈을 꿨는데 저승사자 같은 이상한 형체가 할아버지 이름을 어딘가에 적는 꿈을 꿨다고 해요. 그날 저희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쫄보톡토로들 오늘 댓글 듣다가 오싹해졌겠네. 근데 이거는 그냥 무섭다기보다 같이 수십 년을 생활한 반려동물 그리고 가족인 할아버지가 이 식구들과 영적으로 좀 연결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좀 신기한 이야기이기도 하네요. 쏨토로님께서 분명 무서운 이야기인데 언니들의 중간중간 해설과 사담이 더 무섭고 웃겨요. 고 어웨이에서 빵 터져버렸습니다. 어디서? 회사 제 업무 책상에서요. 회사에서 갑자기 웃는 사람 된 거예요? 네, 전 몰래 이어폰을 꽂고 듣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중간중간 무서워서 조약돌 소리가 나는 키보드를 더 경쾌하게 두들기며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저는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웃고 나니 상쾌하네요. 저도 중간에 선우 언니 목소리가 갑자기 안 나와서 무섭게 연기하시느라 뜸을 들이시나 하고 듣다가 놓친 부분이 있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들어봤는데 매끄럽게 나오네요. 언니 무서워요 하셨어요. 아 진짜 이런 현상이 많았네요. 이케아 톡토로님께서는요. 소시적 공포 영화를 너무 좋아했던 저는 이번 에피소드 진짜 좋았어요. 모든 장르를 골고루 섭렵했네요. 테크 호러와 슬래셔 고어로 시작. 착한 거대 괴수 나왔을 땐 그 장르 다양성에 정말 놀랐고요. 일본 호러 스타일의 동물 저주는 정말 슬펐습니다. 긴 생머리 그녀들과 사자 보이스, 그리고 유럽 남자들까지 등장인물 너무 다양해요. 그리고 호러에서 아이가 등장하면 치트키죠. 마지막으로 저는 가장 완성도가 높았던 작품상은 어린이 화자가 들려주는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에 드립니다. 마무리 장면은 정말 박수감입니다. 작가님들도 목소리 최우수 연기상이요. 멀리서 응원할 수 있는 게 댓글밖에 없어서 오늘도 이렇게 씁니다. 마무리 변진섭이 부릅니다. 내게 줄 수 있는 건 오직 댓글뿐. 이케아 톡토로님 너무 저희 세대시네요. 해외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건강검진 잘 받으시고 감사합니다. 아몽님께서 안녕하세요. 제주 사는 사계토로입니다. 우선 하나 작가님의 바보 남양특집 버전 듣고 저항 없이 빵 터져버렸어요. 저는 올해 초부터 한 회차도 빠짐없이 정주행하며 제철 방송도 동시에 듣느라 남은 회차가 많아 매우 든든한 마음이지만 얼른 쫓아가고픈 마음도 들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에서야 50화 봄 한담을 다 듣고 이어서 51화 들으려다가 제철 따라가자 마음에 얼른 남양특집으로 재생했습니다. 각 잡고 제대로 댓글을 달거나 메일을 보내려면 앞으로도 수년은 걸릴 것 같아서 느낌 왔을 때 두서없지만 댓글 달아요. 좋은 자세십니다. 저희 서귀포의 자랑 소리소문 책방을 자랑합니다. 사장님들의 책에 대한 진심과 근사한 큐레이션, 이 시대의 흐름을 읽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과 온기들이 뜨뜻한 책방입니다. 두 작가님도 톡토로 분들도 모두 편안하고 안온한 여름날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에 좀 더 다듬어진 문장으로 댓글 달게요. 이상입니다 하셨어요. 더 안 다듬으셔도 됩니다. 지금 네. 아주 좋아요. 네, 편안하게 보내주세요. 제주의 책방을 또 추천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서우봉 톡토로님의 댓글이네요. 안녕하세요. 제가 자랑하고 싶은 동네 책방은 책방 마고입니다. 제주의 구옥이 갖고 있는 소담한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파란 지붕의 책방 마고는 구좌읍 세화리에 오시면 만날 수 있습니다. 읽고 싶은 책을 팝니다. 라는 소개 문구처럼 사장님의 취향이 느껴지는 책들부터 동네 책방에서만 만날 수 있는 독립서적들도 다양하게 볼 수 있어요. 저는 특히 책방 마고의 그림책들을 좋아해요. 어른들이 읽기에도 좋을 그림책들을 보물찾기 하듯 찾아보는 재미도 느낄 수 있고 사장님이 특히 애정하는 프리다 칼로, 데이비드 호크니 작가님들 작품집도 많이 있어 책방인 듯 갤러리인 듯 묘한 매력이 있는 곳입니다.
책방마고의 시그니처 같은 풍경인 작은 정원도 자랑하고 싶습니다. 사장님이 애정을 갖고 돌보는 나무들이 계절마다 꽃을 피우고 그 정원의 중심에는 나이를 짐작하기 어려운 커다란 팽나무가 온화하게 서 있어요. 날이 좋은 날은 팽나무 아래 의자 펼치고 앉아 책도 읽고 바람멍, 나무멍 하기 좋아요. 책 읽다 잠시 고개를 들면 눈앞 가득 펼쳐지는 초록 하늘, 정말 위로되는 순간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책방 풍경 서가 사진만 찍지 마시고 책도 한 권씩 꼭 구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셨네요. 사진도 첨부해 주셨는데 정말 팽나무가 근사하네요. 와, 뭔가 특별한 기운이 서려 있을 것 같은 진짜 멋진 팽나무네요. 제주에 가면 들러보고 싶습니다. 유튜브 댓글로 거울펭귄님께서 저는 주로 자려고 누워서 여둘톡을 듣는데 첫 번째 재민이 사연부터 드드거리다가 가위 눌린 얘기에서 참지 못하고 댓글 소개로 간주 점프했다가 다시 들어볼까? 하고 슬쩍 재도전했지만 결국 가장 좋아하는 계절한담 시리즈로 피신했답니다. 잘 때 여둘톡을 꼭 듣긴 해야 돼서리. 저는 지금 30대인데 제가 고등학생 때 가위를 자주 눌렸었는데 그때 생각나서 너무 무섭더라고요. 휴, 저도 모르게 속으로 계속 야구 응원가를 불렀어요. 제가 아는 가장 신나는 노래는 야구 응원가거든요. 이번 편도 다 못 들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나저나 다음 편인 동네 서점 편이 너무 기대됩니다. 최애 에피소드가 되지 않을까 미리 예상해보며 이상입니다 하셨어요. 시니피에님께서도 너무 듣고 싶은데 못 듣겠는데 듣고 싶어요. 아! 분열되는 자아를 표현을 해주셨네요. 그리고 서머님께서 하회탈 이야기 듣고 깜짝 놀라서 소름 돋았어요. 저도 초등학교 입학 전에 똑같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집에 2층 침대가 있었는데 1층과 2층 사이에 계속 희끗희끗한 하회탈이 둥둥 떠 있어서 엄마한테 계속 저기 뭐가 떠 있다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엔 내가 졸려서 그런가 하고 말았는데 기억이 아주 선명해서 종종 주변에 얘기하곤 했는데 오늘 남양 특집 듣고 너무 신기해서 달려와 댓글 남깁니다. 오늘도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하셨네요. 신기하다. 그러게요. 그리고 가능주의자 시사회가 끝나자마자 메일을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어제 톡토로들 영화 보고 인스타그램으로 후기를 많이 남겨주셨던데 참 감사드리고 정말 힘이 나는 영화였을 거예요. 메일 읽어볼게요. 갑자기 즉흥적으로 메일을 보내려니 아직은 무명 톡토로입니다. 시사회에 가는 길. 살면서 이렇게 설레는 기분을 느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가능주의자 시사회에 가는 길. 문득 여둘톡이 제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보게 되면서 메모장에 급히 기록해보아요. 여둘톡은 제 삶에서 가장 힘들고 고되던 시기에 찾아와준 소중한 쉼터였습니다. 괜찮다. 이제는 스스로를 돌보고 아끼며 살아가도 된다 하고 말해주는 듯한 두 분의 다정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는 제 등을 살며시 밀어주었습니다. 그 용기 덕분에 결혼 후 처음으로 혼자 오피스텔을 얻어 1년 동안 살아보는 큰 결심도 할 수 있었습니다. 제 삶을 다시 들여다보고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을 가져도 괜찮다는 마음을 품게 해준 시작점에는 늘 여둘톡이 있었습니다. 시사회에 함께 가는 사람은 전 직장 동료이자 지금은 소중한 친구입니다. 저와 함께 북디자인을 하다가 공부를 시작해 사서로 전향한 정말 대단한 친구예요. 엄마와 딸 정도의 나이 차이가 나지만 서로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응원하는 두 분만큼이나 끈끈한 사이입니다. 저보다 어리지만 언제나 새로운 에너지와 열정을 나눠주는 친구인데 그 친구도 시사회에 간다는 생각에 무척 설렌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덩달아 마음이 들뜨고 행복했습니다. 톡토로들의 진심 어린 사연은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도 그때마다 다른 위로와 평온을 선물해 줍니다. 힘든 일이 있거나 마음이 복잡한 날이면 리코더 오프닝과 두 분의 첫 멘트만 들어도 신기하게 마음이 차분해지고 생각이 정리됩니다. 시사회를 다녀오는 길. 그리고 오늘 그 여둘톡을 직접 만나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김하나 작가님을 그것도 여러 번 마주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용기가 없어 인사를 드리지는 못했지만 인상이 너무 단아하고 좋으셨고 멋진 진행 솜씨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걸 또 제가 읽고 있네요.
오래 보고 싶었던 친구를 오랜만에 만난 것처럼 반갑고 따뜻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워킹맘이다 보니 그동안은 직접 참여할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이번에 처음 함께할 수 있어서 더욱 뜻깊었습니다. 시사회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는 영화의 여운만큼이나 정말 오길 잘했다는 마음이 오래 남았습니다. 여둘톡은 제게 단순히 듣는 팟캐스트가 아니라 힘든 시간을 견디게 해준 다정한 동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렘과 기쁨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여둘톡, 두 분 작가님, 그리고 톡토로들 늘 고맙습니다. 그리고 많이 애정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셨어요. 아유, 애정 표현 감사합니다. 지난 194화 남양 특집 편을 듣고 개쫄보 톡토로라고 하면서 후기 메일을 남겨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선우하나 언니들. 저는 찹토로입니다. 찹쌀 도너츠를 좋아하고 지금도 먹고 있어서 급하게 지어봤습니다. 몇 년간 저희 최애 팟캐스트지만 유난히 내성적인 톡토로라 사연이나 후기는 늘 뒤로 미뤘는데요. 이번 남양 특집은 무서워서 톡토로들이 시도조차 안 할 것 같은 느낌이라 개쫄보 톡토로의 후기를 남겨봅니다. 저는 무서운 이야기 정말 싫어하고 공포영화 절대로 예고편조차 보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상상력이 좋은 편이라 이야기를 들으면 그림이 그려지고 또 기억력은 왜 그리도 디테일한지 공포영화를 보면 그 장면이 너무 생생하게 되살아나거든요. 그런데 이번 여둘톡 남양 특집은 왜 들을만 했냐 하면 무서울만 하면 선우 언니가 갑자기 치고 나와서 외국 귀신한테는 말도 영어로 해야 될 거 아니야. Get away from me! 이런 식으로 웃겨버리시니까 앞에 내용이 희미해졌어요. 그래서 개쫄보 톡토로들도 한번 시도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선우 하나 언니의 티키타카가 이번 화에서 유독 두드러지거든요. 그리고 사연을 들으며 저도 생각난 일화가 하나 있어 간단히 전해봅니다. 때는 바야흐로 제가 8살 정도 되었을 때 친구 생일 파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저에게는 3살 터울의 남동생이 있는데 그때는 제가 어디를 가도 따라가려 해서 친구 생일 파티에도 데리고 갔었어요. 친구 집에서 생일 파티를 했는데 그 친구가 자기 생일 파티에 남동생을 왜 데려왔냐고 말했습니다. 아마 방도 좁고 우리 친구들끼리만 놀고 싶은데 남동생은 왜 데려왔냐는 얘기였겠지만 저랑 남동생 보고 문 뒤쪽 공간에서 먹으라거나 아니면 아예 방에서 나가서 화장실 앞쪽 공간에서 먹으라고 하니 너무 서러웠습니다. 지금보다 더 내성적이었던 저는 동생은 챙겨야겠고 많은 친구들 앞에서 화를 낼 수는 없어서 꾸역꾸역 김밥이니 뭐니 하는 생일 음식을 대충 먹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당일 자정이 다 되어가던 순간부터 저랑 동생은 갑작스럽게 토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둘이서 번갈아가며 쉴 새도 없이 올려대더랍니다. 그러다 갑자기 동생이 벽에 걸린 달력을 보면서 귀신이다, 귀신이야 라고 외쳤대요. 저도 이 장면까지는 기억이 납니다. 다음날 엄마가 생일 파티에 갔던 다른 친구의 엄마께 땡땡이는 괜찮아? 우리 애들은 어제 토하고 난리였어 하며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더니 그 아주머니께서 1층 할머니한테 가보라고 그랬대요. 1층 할머니는 당연히도 1층에 사시는 할머니인데 원래 신내림을 받아야 했지만 어떤 사정으로 받지 못하고 그냥 사시는데 그래서인지 늘 아프셨다고 합니다. 저희 엄마는 단순하게 할머니가 손을 잘 따시나 보다 하며 저희를 데려갔대요. 저희가 체한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할머니는 저를 먼저 바닥에 눕히시더니 머리, 어깨, 가슴, 팔, 배, 다리, 발 순서로 정성스레 쓰다듬더니 발끝으로 뭔가를 내보내는 동작을 하시더래요. 그리고 동생에게는 훨씬 많은 시간을 들여서 같은 행위를 반복했는데 발에서 뭐가 걸리는 것처럼 여러 번 삐걱대더니 이제 됐다고 가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애들 체한 거냐고 물으니 체한 건 아니라고. 그럼 왜 그럴까요? 물으니 아들이 너네 집에 가가 밥 먹으면 그럴 수도 있다. 네, 여기는 창원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할머니를 뵌 건 기억이 나지 않지만 추측해 보기로 뭔가 저희에게 쓰였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한테 밥을 주기 싫었는데 억지로 먹어서 뭔가 잘못됐던 걸까요?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는데 1층 할머니가 안 계셨다면 이후 저희 남매는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해보면 조금 소름이 돋아요. 그 밖에도 1층 할머니는 보신탕을 먹고 배가 아파 개처럼 네 발로 기며 개 짖는 소리를 냈다는 아주머니를 고쳐주기도 하고 해외에서 사온 목각 인형 때문에 매일같이 울던 아기네 집도 봐줬다고 하는데요. 시골의 작은 아파트 단지라 이웃끼리 도우며 친하게 지냈기에 가능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거의 30년의 시간이 흘렀기에 1층 할머니는 돌아가셨겠지만 자신의 몸이 아프셨음에도 이웃들을 성심껏 도와주신 마음에 새삼스러운 감동을 느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무서워도 이런 따뜻한 마음이 있으니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의 이 빙의인 듯 빙의 아닌 빙의 같은 사연은 냉방 몇 도쯤 될까요? 늘 언니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삶과 생활을 따뜻하게 채워가고 있습니다. 이번 편으로는 좀 서늘하게 채웠지만요. 항상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개쫄보 찹토로 드림. 연일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또 댓글로 이렇게 시원한 사연, 서늘한 사연 감사합니다. 저 읽으면서 몇 번 이 목덜미에 소름이 끼쳤어요. 파워 냉방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연은. 그리고 저희가 읽으려고 분류를 하다가 빠졌던 사연이 하나 있어서 마지막 사연으로 읽어볼까 합니다. 쫄보 톡토로들은 여기서 오케이 바이 하면 되겠죠? 앞에 찹토로님 사연에서 바이 했어야 되지 않을까? 날량 특집 사연 보냅니다 라고 하는 메일이 왔어요. 남양 특집이라고 하니 아무래도 한마디 얹어야겠네요. 사연을 보낼까 말까 망설이다가 1단계 안 무서운 이야기도 필요하다 하셔서 보냅니다. 제목의 날량은 오타가 아닙니다. 남량이 되지 못한 날량입니다. 이유는 끝까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때는 22, 3년쯤 전입니다. 오래 지난 이야기라 구체적인 숫자는 조금 틀릴 수도 있습니다. 2000년대 초, 지금은 정릉에 있는 민주노총 건물이 아직 영등포 로터리에 있던 시절입니다. 그즈음은 비정규직 투쟁과 손배 가압류 투쟁 등으로 유독 노동 열사분들이 많이 나오셨던 때였습니다. 열사 투쟁이 끊이지 않던 시절이었죠. 그 어느 날 민주노총 건물 5층에 볼 일이 있어서 밤 11시에 찾아갔습니다. 연이은 투쟁에 24시간 사람이 북적이고 불이 꺼지지 않던 건물이었건만 그날따라 웬일인지 제가 가려던 5층 말고는 다 불이 꺼져 있더군요. 뭐 그런 날도 있겠지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을 눌렀습니다. 아이고 졸리다 하고 올라가길 기다리고 있는데 2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추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열려진 문 밖에는 짙은 어둠뿐 아무도 없었습니다. 비상구 희뿌연 불빛이 더욱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뭐지? 누가 잘못 눌러놓고 갔나 보다 하고 닫힌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고 3층에서 다시 문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도 밖엔 아무도 없고 어둠뿐. 누가 장난쳤나 하고 다시 닫힌 버튼을 눌렀습니다. 설마 했는데 4층에서 다시 문이 열렸습니다. 순간 그제서야 옛날에 들은 공포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한 층 한 층 열리다가 엘리베이터에 나밖에 없는데 인원초가 삐 소리가 울리더라는. 게다가 그때는 열사투쟁 시기였다고요. 유물론자를 자처하는 나지만 한밤중에 이런 상황은 진심 무서웠습니다. 긴장해서 주먹을 꼭 쥐고 문이 다 열리기도 전에 닫힌 버튼을 마구 눌렀습니다. 어쩌면 당연하게도 마찬가지로 껌껌한 4층 복도엔 아무도 없었고 문은 다 열리고 난 후 스르르 닫혔습니다. 왜 엘리베이터는 열리는 중간에 닫히는 기능은 없는 걸까요? 얼마나 무서웠는데. 원망하며 안심하며 무섭고 긴장한 저는 문이 다 닫힐 때까지 닫힌 버튼을 연타했습니다. 그런데 잘 닫히고 있던 엘리베이터 문이 갑자기 다시 열리는 겁니다. 비명을 지를 뻔한 걸 꾹 참고 아니야, 뭐가 잘못된 걸 거야. 세상에 귀신이 어딨어 하면서 더욱 힘차게 닫힌 버튼을 마구 눌렀습니다. 문이 다 열린 후 다시 닫히더니 중간에 다시 열립니다. 미치겠습니다. 뛰쳐나가고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나가면 더 깊은 어둠입니다.
한층 계단을 뛰어 올라가기엔 이미 다리가 너무 부들거리고 있습니다. 닫힌 버튼을 더욱 힘차게 마구 누릅니다. 닫히다가 다시 열렸다가 닫히다가 다시 열리기를 서너 번 더 반복하고 나서 문득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무서워서 주먹을 꼭 쥐고 있다 보니 엄지손가락은 닫힌 버튼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번에 한 번 정도 주먹을 쥔 서너 번째 손가락이 열린 버튼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기운이 쑥 빠집니다. 혼자서 무슨 쇼를 한 거냐고. 부끄러워서 이거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하겠다 하고 진정하고 닫힌 버튼만을 꾹 눌렀고 엘리베이터 문은 무사히 잘 닫혔습니다. 혼자서 셀프로 엘베문 닫아, 아니 엘베문 닫지 마, 열어 닫아 열어 하고 계셨네요. 그리고 드디어 5층에 무사히 잘 도착해서 만난 사람들은 어찌나 반갑던지요. 이상 남량일 뻔했으나 그냥 코미디가 돼버린 가짜 남량, 날량 특집 사연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애시당초 2층, 3층, 4층에선 엘리베이터 문이 왜 열렸던 것일까요? 띠용. 근데 상상해보면 되게 무섭지 않나요? 그러게. 문 중간에 다시 열렸을 때는 기절할 뻔했을 것 같아요. 아무도 없는데 층마다 문이 계속 열리고 닫힘 누르는데도 열리고. 그러니까. 사실 자기 손가락이었고. 웃기고 무서운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여둘톡 195화는 동네 책방 이야기였습니다. 톡토로 뒤에는 여둘톡이 있고 여둘톡 뒤에는 톡토로가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20대 톡토로 특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감사합니다.